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저번 첫 편 글렌리벳에 이어서 두 번째 글렌리벳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글렌리벳 이야기가 스카치 위스키가 초기에 현재와 같은 위스키의 형태를 갖출 때 글렌리벳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 글렌리벳 두 번째 이야기는 글렌리벳이 1824년에 최초로 합법적인 위스키 면허를 획득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글렌리벳 두 번째 이야기 좀 들어갈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1편 글렌리벳이 바꾼 스카치 위스키의 역사편을 보시고 오시면 이어서 듣기가 좋습니다. 네. 1823년에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이제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법이죠. 현실적으로 위스키 증류업자들이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마련이 됩니다. 이에 1824년에 글렌리벳이 최초로 위스키 증류소 면허를 획득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주변에 이때까지는 모두 그냥 세금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으로 위스키를 만들고 있었는데 글렌리벳이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동참을 하면서 이 주변 증류업자들한테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법을 주도했던 이 고든이라는 아저씨는 이 글렌리벳 증류소가 있던 곳에 지주기도 했어요. 이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자신의 법안을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추진해줄 증류소가 필요했고 그 증류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렌리벳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든경은 자신의 이런 뜻을 지지하는 의미로 글렌리벳 증류소를 이 주인이었죠. 조지 스미스한테 총 2자를 주면서 뭐 후원자를 자처를 하죠. 그렇게 글렌리벳이 뭐 총대를 메고 나서 이제 뭐 눈치를 보던 다른 증류소들도 하나 둘씩 이 새로운 법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글렌리벳이 최초로 위스키 이 합법적 면허를 획득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바로 같이 뛰어들었던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세상은 2등은 기억을 해주지 않죠. 두 번째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재밌게도 맥켈란이었습니다. 맥켈란 증류소가 글렌리벳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면허를 획득하게 되죠. 네, 그래서 1824년 여기 글렌리벳에도 써있죠. 1824 설립이라고. 그래서 많은 증류소들이 1824년을 자신의 설립 연도로 많이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글렌리벳도 그렇지만 사실 1823년부터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조지 스미스도. 글렌리벳도 사실 1700년대, 뭐 한 1774년, 뭐 이때부터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글렌리벳 같은 경우는 이 최초로 면허를 받았던 1824년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1824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뭐 스카치 위스키들 보면 다 설립 연도를 대부분 써놓습니다. 그래서 1700 몇 년, 뭐 자기네가 제일 오래됐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2, 300년 지나면서 사실 설비도 다 바꾸고 뭐 장소도 바꾸고 뭐 주인도 바꾸고 하면서 그 옛날의 뭐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특히 뭐 1700년대나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전설적인 증류소 이름을 차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계속 이어서 증류를 한다는 의미로 그 고대 자료를 끄집어내서 우리는 정말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할 뿐이죠. 그래서 크게 그런 고대 자료들은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이 글렌리벳 증류소가 1824년에 면허를 받고 나서도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워낙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워낙 유명했던 증류소고 맛있기로 유명했던 증류소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나서는 더 이제 날개 돋친 듯 글렌리벳이 팔려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가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글렌리벳 증류소는 증류소 새로 만들고 이 조지 스미스는 뭐 아들까지 해가지고
계속 증류소를 만들어 나가지만 그래도 수요가 딸립니다. 그러자 이제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죠. 이 다른 위스키를 만드는 애들이 자기네들은 글렌리벳, 뭐 조지 스미스의 그 밑에서 하는 것도 아님에도 그냥 다른 애들이 글렌리벳 이름을 다 붙여서 판매를 시작을 해요. 심지어 정말 저품질 위스키, 좋지 않은 위스키임에도 글렌리벳 이름을 붙여서 다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니까 글렌리벳에서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글렌리벳 뭐 한 1860년대인가요? 1860년대부터 1868년부터 이제 이 자신의 이름을 글렌리벳이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1870년에는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상표도 등록을 합니다. 근데 뭐 상표 등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글렌리벳 이름을 붙여서 위스키를 판매를 해요. 이러자 드디어 1881년부터는 이제 법적 공방을 시작을 합니다. 글렌리벳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법적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좀 긴 싸움이 시작을 되는데 글렌리벳 이름을 지키려는 쪽과 글렌리벳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쪽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뭐 글렌리벳 이름을 계속 쓰고 싶은 애들, 썼던 애들도 뭐 나름 주장하는 뜻은 뭐 있어요. 이 글렌리벳이 우리는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글렌리벳의 같은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글렌리벳 위스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일라 위스키, 뭐 로우랜드 위스키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붙여서 뭐 위스키의 뭐 자신의 스타일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글렌리벳 같은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기 때문에 글렌리벳을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결국 1884년인가요? 1884년 5월에 이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판결은 이렇습니다. 글렌리벳 이름은 글렌리벳 증류소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결국 얻어내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글렌리벳이라고 하면서 글렌리벳 이름은 글렌리벳 증류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가적인 또 내용이 붙습니다. 글렌리벳은 뭐 지역명이기도 하고 글렌, 계곡, 리벳은 강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뭐 계곡 강 이름을 뭐 글렌리벳만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더 글렌리벳으로 쓸 수 있지 다른 형태로 글렌리벳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다른 증류소들은 여기서부터는 좀 보셨을 거예요. 이 하이픈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아직도 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요거 보면 이건 아벨라워 증류소입니다. 요 아벨라워 증류소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아벨라워 글렌리벳이라고 써 있죠. 아벨라워 글렌리벳 디스틸러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른 애들은 그냥 글렌리벳은 못 쓰지만 자신의 증류소 땡 글렌리벳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정도로 글렌리벳은 현대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죠. 무려 이 글렌리벳 이름을 썼던 증류소들이 최근까지도 거의 불과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그렇게 옛날 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 계속 한 80년대, 90년대까지도 글렌리벳 이름을 사용을 했고 아직도 이렇게 일부 증류소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과거 글렌리벳의 어떤 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렌리벳의 흔적을 좀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다케츠루 마사타카, 그러니까 저기 일본 위스키를 뭐 최초로 만들었고 배워와서 만들었던 다케츠루 마사타카의 자서전에 써 있는 얘기인데 요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자서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글렌리벳 증류소는 피트의 짙은 향을 보리에 강하게 배게 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그 때문에 이곳의 저숙성 위스키는 스모키한 향이 고약하기도 하지만 숙성이 진행되면서 훌륭한 위스키 원주로 변하게 된다. 글렌리벳의 고숙성 위스키 원주가 특별히 비싸게 팔리는 이유이기도 했다. 얼마 전 스코틀랜드 지인이 그리울 거라며 글렌리벳의 몰트 위스키를 보내주었다. 지금도 참 좋은 향기를 내며 전통적인 맛이 잘 배어있는 느낌이었다.
사실 이런 향을 좀처럼 만들어내기 어려운 향이다. 이보다도 더 뛰어난 향을 일본에서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한 60년대 다케츠루 마사타카의 자서전에 이렇게 남겨져 있죠. 이걸 보면 뭐 당시 제가 전에 영상 피트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때는 스페이스아이도 피트가 강하게 배인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60, 70년대까지만 해도 글렌리벳의 명성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뭐 길게는 90년대까지도 이렇게 글렌리벳 이름을 사용한 곳이 많았습니다. 26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26개를 빠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라오, 올트모, 벤리악, 벤로막, 콜번, 크라이겔라키, 달루인, 더프타운, 글렌버기, 글렌드로낙, 글렌둘란, 글렌엘긴, 글렌그란트, 글렌키스, 글렌로시, 글렌모레이, 글렌로시스, 롱몬, 맥켈란, 밀튼더프, 몰트락, 스트라사일라, 토마틴, 토민톨. 이렇게 수많은 증류소가 정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글렌리벳 이름을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이 글렌리벳 이름을 붙였던 증류소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토민톨입니다. 토민톨 글렌리벳이라고 써있죠. 이 위스키는 90년대 출시된 위스키인데 이 토민톨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 초반까지 이 이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들 자기 이름을 강조하면서 글렌리벳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글렌리벳 이름을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 위스키들 보면은 뭐 맥켈란, 글렌리벳, 뭐 롱몬, 글렌리벳 이런 식으로 글렌리벳 이름을 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이 아니더라도 최근만 해도 글렌리벳 증류소 이름을 좀 붙은 거를 보신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약간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요거. 그러니까 이 토민톨 증류소 다음으로 좀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이 글렌리벳 이름은 브레어스 오브 글렌리벳이라는 증류소입니다. 얘네들은 뭐뭐 글렌리벳은 아니지만 이렇게 글렌리벳을 아주 크게 붙여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런 브레어스 글렌리벳을 글렌리벳 위스키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옛날에 지금 현재는 브레이발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브레이발 위스키 증류소인데 얘네가 페르노리카에 합쳐지면서 글렌리벳과 같은 회사가 되면서 이름을 브레이발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 경우고요. 근데 독립병입자들이 지금은 얘네들이 다 글렌리벳 이름을 버렸음에도 글렌리벳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그 경우고 요 같은 거 보면 요 카드넷에서 나온 거 보면 요것도 뭐죠? 글렌로시스 글렌리벳이죠. 요렇게 얘네들은 뭐 3, 40년 전에 출시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불과 최근에 출시됐음에도 이렇게 글렌리벳 이름을 붙여서 출시를 합니다. 뭐 얘네들 주장으로는 뭐 당시 옛날에는 이 이름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때 만들어졌을 때 이름을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약간의 그런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글렌리벳 붙은 게 다 옛날 그 시절 20, 30년 전에 만들어진 보틀링된 위스키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고 지금 뭐 글렌리벳 증류소가 이런 아주 재미난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는 증류소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옛날 과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 글렌리벳은 페르노리카 소속이고 워낙 대규모로 생산하는 위스키 증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그런 맛이나 다른 증류소들이 동경할 만한 그런 정도의 뛰어난 품질을 만들어내진 않죠. 근데 뭐 이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위스키 증류소가 뭐 유명해지면 질수록 돈이 되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설비를 늘리고 대량 생산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대중화된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은
뭐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글렌리벳이 맛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글렌리벳 한 잔 해봐야겠죠. 오늘 준비한 위스키는 글렌리벳 나두라입니다. 나두라 16년. 이건 좀 옛날에 나온 나두라예요. 요새는 나두라가 이 나스 숙성연수 표시가 없는 걸로 좀 바뀌고 종류도 뭐 한 세 종류 나오죠. 근데 옛날 오리지널 나두라는 이렇게 16년에 캐스크 스탱스 버전이었다는 거. 나두라는 내추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타지 않은 자연 내추럴한 위스키란 뜻이죠. 제가 얼마 전에 캐스크 스탱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네, 요거는 글렌리벳의 캐스크 스탱스 16년 버전이고요. 16년 숙성이고요. 2013년에 병입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지금은 단종돼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 나두라를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어요. 뭐 옛날에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가 별로 오피셜에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잘 만든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좀 맛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두라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요새는 다양하게 캐스크 스트렝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 중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스키였고 아메리칸 오크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서 맛있게 만든 위스키로 유명했죠. 오랜만에 맛을 봅니다. 확실히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좀 올라오죠. 근데 여전히 프루티한 느낌은 글렌리벳이 주로 갖고 있는 맛입니다. 제가 글렌리벳이 많이 바뀌고 많이 좀 대중화, 뭐 대량 생산처럼 됐지만은 그래도 글렌리벳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프루티함이 굉장히 신선한 사과 같은 요 프루티한 과일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저는 좋아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렌리벳 스피릿의 굉장히 프루티한 느낌과 아메리칸 오크의 이 바닐라틱한 단맛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려져서 이 사과잼이나 꿀에 절인 뭐 과일처럼 굉장히 달콤하고요. 특히 캐스크 스트렝스다 보니까 도수가 56.1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진한 정말 응축된 이런 사과 시럽이나 잼을 먹는 것 같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글렌리벳 이야기 두 번째였습니다. 초기에 글렌리벳이 1824년에 최초로 합법적 면허를 획득하고 너도 나도 글렌리벳 이름을 쓰기 위해서 글렌리벳 이름 갖고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글렌리벳의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위스키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영상은 여기나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